총인구가 130만 명 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 에스토니아가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군사대국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이 때문에 에스토니아의 국민들은 언제 러시아가 침공해올까 매 순간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 러시아가 에스토니아의 눈치를 슬슬 살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상 최고의 무기라 불리는 한국의 K9이 에스토니아에 집결하면서 부터라고 하죠. 군사대국이라는 러시아마저 꼼짝 못하게 만든 K9의 엄청난 위용을 지금부터 이야기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스토니아의 국경을 지키는 육군 대위 알렉세이 카슬라스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제3보병 여단 포병대대는 러시아를 바로 지척에 두고 있는 최전방 부대인데요.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며 우리 에스토니아의 영토까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터라 저는 요즘 매일같이 긴장을 하며 살고 있었답니다. 고작 인구가 130만 명 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가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여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제발 우리나라를 살려달라 하늘에 기도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 기도가 하늘에 닿은 것인지 에스토니아에 기적이 일어났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의 K9이라는 기적이었죠. K9을 등에 업은 저희는 더 이상 러시아가 두렵지 않게 되었고 하루하루를 자신감 넘치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럼 이제 이 놀라운 첨단 무기가 우리 에스토니아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주었는지 하나하나 이야기해드릴게요. 사건이 일어난 것은 얼마 전 부대에서 일상적인 훈련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날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죠. 저는 동료들과 함께 장비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귀를 찢는 듯한 비상 공습 경보가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훈련의 일부인 줄 알았죠. 하지만 곧 소름 끼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건 바로 러시아의 전투기가 에스토니아의 영공을 무단으로 침범했다는 것이었어요. 러시아 전투기 세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반복합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닌 실제 상황입니다. 지휘관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울려 퍼진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동시에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절망감도 밀려왔죠. 저는 두려운 마음을 애써 감추며 제 담당인 포병 진지로 달려갔어요. 적기 접근 시 즉시 대응 사격할 수 있게 준비하라. 그렇게 지휘관의 명령이 떨어졌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조준경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집에 홀로 계시는 어머니가 떠오르더군요.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되실까? 걱정이 밀려오며 당장이라도 집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저는 군인이기에 애써 임무에 집중했습니다. 잠시 후 다행히 러시아의 전투기들은 별다른 위협 없이 조용히 모습을 감추었지만 그들이 떠난 후에도 긴장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적기가 우리 영공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경계 태세를 유지하십시오. 지휘관의 목소리에 저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묘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적국에 제대로 대항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조용히 돌아가주는 그들에게 고마워해야 하는 처지라니 저는 이렇게 무력한 제 자신과 우리나라가 너무 싫었죠. 만약 에스토니아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도 모르게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몸서리를 치곤 했어요. 그도 그럴 게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와 비교했을 때 정말 한 춤밖에 안 되는 소국이니까요. 러시아가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 되지 않는 우리 군대쯤이야 1시간 만에 먼지로 사라질 수도 있는 일이었죠. 러시아군에 짓밟혀 잿더미로 변해버린 에스토니아를 상상할 때면 엄청난 절망감이 저를 덮쳐오며 절로 식은땀이 나고는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러시아 전투기들이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장면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질 수 있는 끔찍한 시나리오들이 제 상상 속에서 펼쳐졌죠. 러시아 탱크들이 우리 국경을 넘어오는 모습, 폭격으로 무너져 내리는 건물들, 그리고 그 속에서 절망에 빠진 우리 국민들의 모습까지. 생각할수록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대체 어떻게 하면 러시아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에스토니아군의 생각지도 못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 우리 군의 새로운 국방 전략이 발표되었는데 기존의 방어 위주 전략을 폐기하고 앞으로는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선제 공격을 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죠.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우리 지휘관님이 미쳤나 했어요. 거대한 군사 강국 러시아의 선제 공격이라니 이건 그냥 다 같이 죽자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멍청한 날벌레가 죽는 줄도 모르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도 아니고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전략을 짤 수 있을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죠? 하지만 지휘관님은 진심이시더군요. 지휘관님은 언제까지 러시아에 끌려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이제는 우리도 과감하게 행동할 때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셨어요. 그러면서 러시아의 망치가 에스토니아의 머리를 내려칠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고 하셨죠. 지휘관님의 얼굴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런 지휘관님을 보며 몇몇 동료들은 용기가 생겼는지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꿈과 현실은 다른 것이잖아요. 저는 감히 우리가 러시아에게 선제 공격을 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 그 전에 우리 군에게 러시아를 공격할 만한 힘은 있는 것인지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건 저는 상관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군인이었고, 그날 이후 저희 부대는 새로운 전략에 맞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지휘관님의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알게 되었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미래이자 새로운 힘입니다. 지휘관님의 소개와 함께 거대한 철갑 괴물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건 바로 에스토니아 부대에 새로 도입된 한국의 K9 자주포였죠. 알고 보니 러시아를 선제 공격하겠다는 우리의 새로운 전략은 모두 한국 K9의 강력함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처음으로 K9 운용 훈련을 하던 날, 저는 그 전율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답니다. 발사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엄청난 굉음과 함께 포신에서 강력한 불꽃이 튀어나오며 대지가 울리고 하늘이 갈라지는 듯했죠. 포탄이 날아가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감탄을 연발하며 이게 바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강국, 한국이 가진 힘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K9은 정말이지 알면 알수록 놀라운 무기였어요. 훈련이 거듭될수록 그 성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죠. 어느 날 훈련에서 10km나 떨어진 목표물을 향해 사격을 했는데 믿기지 않겠지만 저는 한 방에 정확히 목표물을 명중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렇게 뛰어난 명사수는 아니거든요. 이건 전부 K9이 가진 힘이었죠. 그런데 한국의 K9의 위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무려 52톤이나 되는 중장비인데도 불구하고 험한 지형을 거침없이 달리더라고요. 게다가 승차감도 아주 훌륭했죠. 한 번은 진흙과 자갈이 잔뜩 깔린 곳에서 훈련을 했는데 과장 조금 보태서 K9은 마치 최고급 세단처럼 부드럽게 움직이는 게 아니겠어요? 제 동료 중 한 명은 여기에 타고 있으면 마치 호텔 침대에 누워있는 것 같아 라며 농담하기도 했죠. 그렇게 K9의 운용 훈련이 거듭될수록 저와 동료들은 러시아와의 전투에서 승리한다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한 꿈이 아님을 느꼈어요. K9은 포 조준부터 발사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어서 우리의 반응 속도를 크게 높여주었죠. 이거 꼭 최신식 게임기로 전쟁하는 것 같아. 동료들은 이렇게 감탄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죠. 또 K9은 장갑도 아주 튼튼해서 에스토니아 병사들의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 번은 모의 전투 중에 적의 포화에 노출된 적이 있었는데 K9 안에 있으니 마치 철옹성 안에 있는 것처럼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에게 K9만 있다면 그 어떤 상황도 두렵지 않았어요. 실제로 얼마 전에 K9을 이용해 대규모 실전 훈련을 실시했는데 이 훈련의 목표는 가상의 러시아군 기지를 완전히 초토화하는 것이었죠. K9의 포신이 하늘을 향해 솟구치고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불기둥이 치솟아 오르는데 그 순간 정말 설명할 수 없는 희열이 느껴지더군요. 단 30분 만에 가상의 러시아군 기지는 완전히 초토화되었죠. 훈련이 끝난 후 모두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흘러넘쳤어요. 이제 우리는 러시아의 위협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죠. 지금부터는 러시아가 우리를 두려워해야 할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러시아 놈들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먼저 러시아군은 장비 문제가 심각했어요. 전선에서 러시아 탱크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고장이 났고 심지어 연료가 떨어져 도로에 쓰레기처럼 버려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K9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고장 난 적이 없는데 말이죠. 질적인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니까 이건 실전에서 싸움이나 될까 싶더라고요. 게다가 러시아군은 통신체계도 형편없었어요. 개념이 없는 건지 아니면 장비가 없는 것인지 러시아 병사들은 보안도 되지 않는 일반 휴대전화로 통신을 하다가 적군에게 발각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하더군요. K9에 탑재된 최첨단 통신 장비를 사용하는 우리로서는 러시아군의 후진성이 정말 황당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더군요. 그건 바로 러시아군의 보급 체계였죠. 글쎄, 러시아 병사들은 식량이 없어서 백가죽이 등에 붙은 채로 전투에 나선다는 거예요. 심지어 총알도 부족해서 제대로 된 전투를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에 비해 우리 에스토니아군은 러시아군에 비해 머릿수는 적어도 항상 충분한 보급을 받는데 말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우리 군은 점점 더 자신감을 얻어갔어요.
세계 2위의 군사 대국이라더니 러시아 놈들 실상은 별것도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자신감을 얻은 우리 군은 K9을 이용한 훈련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어요. K9의 압도적인 기동성을 이용해 빠른 전술을 구사한다면 러시아군을 초토화시키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았죠. 한국의 K9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정확한 포격을 가하면 러시아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거야. 걔들은 군뱅이처럼 느려서 제대로 대응도 못할걸? 우리 병사들은 모였다 하면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어느새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부대 전체에 퍼져나갔죠. 심지어 어떤 병사들은 러시아 놈들 우리나라에 쳐들어오기만 해봐라. 초전박살을 내줄 테니 라고 각오를 다지기도 했답니다. 한 번은 야간 기동 훈련을 했는데 K9의 성능이 정말 빛을 발했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K9은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했죠. 저와 동료들은 러시아군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무기 만져보지도 못할 텐데 불쌍해서 어쩌냐 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자신감을 불태웠어요. 그리고 이런 변화는 단순히 군대 내부에만 머물지 않았죠. 에스토니아 국민들도 우리 군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길거리에서 군복을 입은 우리를 보면 얼른 저 러시아 놈들을 박살내줘요 라고 응원의 말을 건네는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어느 날 저는 휴가를 나갔다가 어떤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 할머니는 제게 과자를 하나 건네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군인들이 요즘 부쩍 강해진 것 같아서 덕분에 안심하고 살 수 있어. 고마워요. 그 순간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게 단순히 국경선이 아니라 바로 이런 분들의 평화로운 일상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죠. 물론 러시아는 여전히 강대국인 게 맞아요. 하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압도적으로 두려운 존재는 아니었죠. 이제 에스토니아에도 충분한 승산이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에스토니아가 러시아와 국경을 접해 안보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지상군 화력 세계 최고의 포라고 불리는 한국의 K9을 고작 36대 확보한 것만으로도 이 정도의 국방력이 강화되었는데 과연 이런 무시무시한 세계 최강의 K9을 독자 개발해내고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국방력은 얼마나 대단할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소름이 다 돋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나토 연합 군사훈련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흥분되는 경험이었죠. 에스토니아 부대는 우리의 자랑, K9 자주포를 가지고 참가했어요. 미국, 영국, 독일과 같은 세계적인 군사 대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훈련이기에 긴장될 법도 했지만 저는 오히려 기대와 흥분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저 강대국들 사이에서 깍두기 취급이나 받았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으니까요. K9으로 무장한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되었죠. 연합훈련장에는 각국에서 온 수많은 장갑차와 자주포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미국의 M109, 독일의 PZH-2000 등 세계 최고의 화력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죠. 우리는 한국의 K9과 함께 당당히 자리를 잡았고요. 우리 뒤에 K9이 있다고 생각하니 어찌나 든든하던지요. 이제는 우리도 강력한 화력을 가진 나토의 당당한 일원임을 보여줄 시간이었죠. 잠시 후 기동성 훈련이 시작되었는데 자주포들이 험난한 지형을 가로질러 목표 지점까지 최대한 빨리 이동하는 것이 미션이었죠. 출발 신호가 떨어짐과 동시에 한국의 K9은 거침없이 질주하기 시작했어요. 험한 지형 따위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처럼 말이죠. 진흙탕, 자갈밭, 급경사, 그 어떤 것도 K9의 질주를 막을 수는 없었어요. 결국 1등은 K9의 차지였고 그 순간 다른 나라 군인들은 경악을 하며 입을 딱 벌리더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힘없는 약소국에 불과했던 우리가 이런 놀라운 성과를 낼 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사격 훈련 때 벌어졌어요. 강대국들은 이번에야말로 자신들의 실력을 보여주겠다는 듯 너나 할 것 없이 화력을 뽐내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번 무대 주인공은 우리 에스토니아와 한국의 K9이었어요. 목표 거리 40km 발사. 이어서 K9의 포신에서 불꽃이 튀었고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포탄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갔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명중 에스토니아 K9 40km 목표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그 순간 훈련장 전역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오더군요. 심지어 미군들은 놀란 표정으로 우리에게 달려와 대체 어떻게 그렇게 먼 거리의 목표물을 정확히 맞출 수 있었던 것인지 묻기도 했어요. 저는 한껏 잘난 척을 하며 K9의 자동 조준 시스템과 정밀한 탄도 계산 능력, 그리고 첨단 센서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미군들은 부러워 죽겠다는 듯한 표정을 짓더군요. 겨우 에스토니아 군인인 제가
세계 최강 미군에게 이런 시선을 받게 될 줄이야. 세상 일은 참 오래 살고 볼 일이었죠. 그때였어요. 독일 군들이 마치 호기심 많은 아이들처럼 조심스레 K9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죠. 처음엔 그저 곁눈질로 훔쳐보더니 이내 호기심을 참지 못하겠다는 듯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수줍은 표정으로 이렇게 묻더군요. 저기, 저 태어나서 이렇게 멋진 무기를 처음 봐서 그런데 좀 구경해봐도 됩니까? 저는 얼마든지 구경하라고 활짝 웃으며 대답했죠. 독일 군들이 황홀한 눈빛으로 K9을 구경하는 것을 보는데 전 왜인지 모르게 저들에게 제 자식을 자랑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정말이지 어찌나 뿌듯했는지 모르실 겁니다. 독일 자주포는 이제 그만 버리고 K9으로 바꿔 타실래요?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한 독일 병사가 상관들의 눈치를 쓱 보더니 귓속말로 작게 솔직히 그러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에스토니아의 작은 군대가 세계 최강 중 하나인 독일을 감탄시켰다니 이건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어요. 그렇게 나토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에스토니아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세계 최강 군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심지어 그들을 뛰어넘은 K9의 모습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죠. 결국 다음 날 아침 저는 불이 나게 부대로 가서 훈련에 참가하지 못한 동료들을 불러보았어요. 그리고는 나토 훈련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죠. K9이 미국의 M109나 독일의 PZH-2000과 같은 세계적인 자주포들과 경쟁하고 결국은 그들을 압도했던 것을 말이에요. 제 말을 들으며 동료들은 표정이 점점 밝아지더니 이내 앞으로 더욱 강해지겠다는 결의를 불태우더군요. 그 순간부터 우리 부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모든 게 한국의 무시무시한 K9 덕분이었죠. 모두가 더 열정적으로 훈련에 임하기 시작했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K9을 더 잘 다루기 위해 노력했어요. 세계 최고의 무기 K9의 수준에 맞춰 우리 에스토니아군도 발전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우리 부대의 실력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어요. K9의 조작 속도는 20% 이상 빨라졌고 사격 정확도는 15% 향상되었죠.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저는 다시 한번 K9의 위대함을 실감했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우리 군인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촉매제였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 과정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어요. 1950년대 전쟁으로 초토화되었던 국가가 불과 50년 만에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제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충격을 주었죠. 특히 K9 자주포의 개발 과정은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1980년대 후반 한국은 자주 국방을 주장하며 자체 기술만으로 자주포를 만들기로 결정했는데 당시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은 그건 불가능하다며 고개를 저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포기하지 않았죠. 그들은 밤낮 없이 연구에 매진했고 수많은 실패를 겪으면서도 꿋꿋이 앞으로 나아갔다고 해요. 결국 1999년 K9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고 얼마 지나지 않아 K9은 세계 시장을 석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K9은 에스토니아에도 도착하게 된 거죠. 이 이야기를 보며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의 K9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슴이 뜨거워졌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깊은 존경심이 생겼죠.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경제 강국이 되고 이제는 첨단 기술 군사 강국으로 도약한 한국의 이야기는 우리 에스토니아에게도 큰 희망이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 저는 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건 바로 한국이 K9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 내용은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혁신적이었죠. 먼저 한국은 K9의 사거리를 100km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발표를 했어요. 현재 K9의 최대 사거리가 40km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정말 혁명적인 발전이었죠. 거의 2배가 넘는 거니까요. 그렇게만 된다면 K9은 적의 포병 사거리를 훨씬 벗어난 곳에서도 공격할 수 있게 돼요. 다음으로 완전 무인화 시스템 도입 계획이 있었는데 이는 전장에서의 인명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었죠. 원격으로 조종되는 K9은 가장 위험한 전투 지역에서 용맹하고 정확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는 엄청난 전력의 상승을 의미했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표적 탐지와 조준 능력 향상 계획이 있었는데 이 기술이 실현되면 K9은 인간의 개입 없이도 정확한 표적 식별과 공격이 가능해질 것이었어요. 날씨나 지형 조건에도 아무런 상관없이 언제나 최고의 정확도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계획을 들으며
저는 마치 SF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곧 현실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 한국이 보여준 기술력과 혁신 능력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이었죠. 앞으로도 한국은 전장을 지배할 무기들을 쉴 새 없이 만들어낼 것이고 언젠가 그 무기가 우리 에스토니아군의 손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저절로 가슴이 벅차올랐답니다. 한국의 K9 업그레이드 기술 발표는 사실 우리 에스토니아 이외에도 세계 군사 강국이라는 국가들 모두가 긴장하고 있다고 해요. 한국의 발표는 곧 세상에 등장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만약 그런 괴물 같은 무기 체계가 한국이 완성하여 세계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전 세계 그 어느 국가도 국방력과 군사에 있어서 한국은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국가가 될 테니까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더 큰 열정으로 부대에 출근하고 있어요. 군복을 입을 때면 설레기까지 하죠. 언젠가 더욱 강력해진 K9을 다루게 될 그날만 생각하면 저절로 콧노래까지 나온답니다. 우리 에스토니아에게 있어 K9은 단순한 한국의 무기가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해주는 희망 그 자체였어요. 저는 날이 갈수록 한국과 한국의 무기 생산 기술력에 중독되어 갔고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 에스토니아가 한국을 롤모델 삼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만약 우리가 한국의 군사 발전 과정을 그대로 따라갈 수만 있다면 언젠가 에스토니아도 한국 같은 강대국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에스토니아군의 장교로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어요. 놀랍게도 한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방위산업에 AI, 로봇,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융합시키고 있더군요. 특히 한국의 대기업이 개발 중인 유령함은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이 전투함은 스텔스 기술을 적용해 적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대형 전투함이라고 해도 한국의 유령함 때를 만나면 그 길로 저승행은 확정되는 것이었죠. 한국은 유령함을 2026년까지 완성시킬 계획이라고 했는데 만약 이 기술이 전투함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지기만 한다면 세계 해군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것 같더군요. 그야말로 새로운 해전의 시대가 열리는 격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밀리터리 메타버스라는 기술도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이는 실제 전장을 디지털 공간에 그대로 복제해 놓은 것으로 이를 통해 군인들은 다양한 훈련을 보다 안전하게 몇 번이나 반복해서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비용과 위험을 줄이면서도 더 효과적인 훈련이 가능해지는 거죠.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실전에서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는 사실 훈련에 달려 있는데 우리 에스토니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연료비나 안전 문제로 원하는 만큼 훈련을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죠. 하지만 한국은 조만간 밀리터리 메타버스라는 환상적인 기술을 완성시킬 것이고 가상현실에서 실제처럼 매일같이 훈련하며 지금보다 더 강력한 군사 강국이 될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군사 훈련을 하는 국가와 매일 훈련을 하는 나라의 군사력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조만간 한국이 세계에서 군사력 1위를 찍는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았죠. 마지막으로 한국의 최첨단 미사일들 역시 굉장히 인상적이더군요. 한국은 미사일에 AI 기술을 적용해 적들의 약한 부위를 정확하게 식별하고 타격할 수 있게 하고 있었어요. 실제 전장에서 그냥 조준하고 쏘는 것과 가장 효과적으로 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지점을 찾아 정확하게 타격하는 것에는 임무 수행 능력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백발백중이라는 기적을 한국군은 실전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쓰고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면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한국과 적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 에스토니아는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새삼안도의 한숨이 나왔답니다. 동시에 저는 우리나라의 국방력 강화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만약 우리도 한국과 같은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면 러시아의 위협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우리 에스토니아가 당장 한국과 같은 최첨단 무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였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한국과의 군사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라는 것뿐이었죠. 그리고 얼마 후 다행히 에스토니아 국방부에서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발표를 했어요.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죠. 한국과의 협력이 강화될수록 에스토니아의 안보도 더 강해질 테니까요. 재미있는 소식이 들려오더군요. 글쎄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을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소식을 듣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지더군요. 아니 아무리 러시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지만 하필 잡아도 북한의 손을 잡다니요?
북한과 군사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한국과 대놓고 척을 지겠다는 것인데 저는 그런 러시아의 선택이 정말 어리석게 느껴졌어요. 세계 군사력 5위에 랭크되어 있는 한국과 달리 북한의 군대 상황은 열악하기 그지없으니까요. 북한군의 군사 장비는 대부분 구소련 시대의 것들로 고대 유물이나 다름없죠. 현대전은 전자교란 능력과 정밀 타격 능력 등 첨단 기술과 장비들의 싸움이라고 해도 무방한데 안타깝게도 북한은 그런 것들을 단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죠. 게다가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병사들은 죄다 영양실조 상태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북한군은 러시아에 파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무더기로 탈영을 했다고 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당장 내 배가 고파 죽겠는데 무슨 정신으로 남의 나라 전쟁을 치르겠어요. 다시 말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은 아무 쓸모없는 발악에 불과했던 거죠. 하지만 북한에는 핵이라는 무기가 있었고 유엔은 이런 북한의 파병을 두고 파병을 철회하라며 압박하고 있어요. 이유는 북한이 개입되면 미국이 개입되고 미국이 개입되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까지도 개입될 수 있게 되니까요. 러시아의 북한의 개입으로 인해 전 세계적인 사건으로 발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엔은 이를 정면으로 질타하며 대응하고 있어요. 아무튼 저는 우리 에스토니아가 현명하게 한국의 손을 잡고 괴물 같은 K9과 같은 첨단 장비를 운용하며 날이 갈수록 강대해지고 있죠. 한국과의 군사 협력은 우리의 군사 체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군의 훈련 시스템과 전략을 도입하면서 우리는 실질적인 전투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어요. 우리를 한 줌 먼지로 취급하며 무시하던 러시아도 요즘은 함부로 우리의 영토를 침범하지 못하고 있어요. 세계 2위 군사 대국임을 자랑하며 거드름을 피울 때는 언제고 이제는 우리 눈치만 슬슬 보는 꼴이 어찌나 우습던지요. 이 모든 것은 한국의 도움 덕분이고 에스토니아 장교로서 한국에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어요. 저는 앞으로도 한국을 존중하며 함께 발맞춰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현재 우리 에스토니아의 목표는 한국처럼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언제나 한국을 본받아 끊임없이 발전하고 한국과의 군사 협력을 소중하게 여기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K9을 도입했고 도입한 K9으로 인해 우리 에스토니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존경하는 한국인 분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너무 멋진 K9을 우리의 품에 선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미국 샌 안토니오에 있는 트리니티 대학의 한 방송사 인터뷰 현장. 미국의 경제학자로 있는 한 남성이 뜬금없이 한국을 언급하며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던 수많은 유럽인들은 미국 경제학자의 말에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웅성거리기 시작하는데요. 저명하기로 소문난 이 미국인 경제학자는 대체 한국에 대해 어떤 언급을 하고 있던 것일까요?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는 미국 맨하튼에 사는 엘리자베스 로페즈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프로그램 개발자로 일하고 있고 또 제가 하는 일을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태어난 저의 조국인 미국에 대해서만큼은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중심에 있다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겉으로 세계 다양성을 표방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백인 우월 사상에 도취된 유럽인들에게나 통용되었기 때문이었고 갈색 눈의 검은 머리 동양인들에게는 절대 예외였거든요. 저의 부모님은 두 분 모두 미국인 국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의 친할머니는 동남아시아계 분이셨어요. 미국인 친할아버지와 혼인하시고 미국에서 사셨던 거였죠. 친할머니의 유전자로 인해서 제 외모는 완벽한 미국인들과는 조금 다르게 동양인의 생김새를 가지고 태어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김새로 인해서 어릴 때부터 저는 많은 차별을 받아야 했어요. 엄연히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 국적을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며 미국 땅 아래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생김새가 다르다고 해서 저를 은근히 깔보거나 하는 일은 다반사였고 거리에서도 제 어깨를 일부러 강하게 치고 간다거나 하는 차별들이 일상이었죠. 그리고 이런 일들은 저의 동료였던 다른 아시아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나마 저는 미국 국적을 가졌던 미국인이라 덜 심했다고 생각해요. 타국에서 왔던 아시아인들은 눈에 띄게 차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저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들을 몇 번 마주하게 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상하게도 아시아인들 중에 유독 한국에서 왔다는 사람들만은 유일하게 차별을 겪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물론 미국 사회 전체가 그랬던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제가 다니는 회사 안에서만큼은 한국인들은 차별 대상에서 제외되었죠. 그 한국인들은 언제나 회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들을 수행하는 일에 항상 포함되어 있었고
회사의 승진 명단에도 매번 한국인들이 늘 한두 명 포함되어 들어가 있었어요. 아시아 사람이면 그렇게 차별하는 미국 사회에서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 건지 참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아시아 사람들은 핵심적인 일을 맡지도 못했고 승진은커녕 회사에서 차별당하며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인데 대체 왜 한국인들은 여기에서 배제되고 늘 회사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로 인정받고 있던 것일까요? 저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안 궁금할 수가 없죠. 저 역시 어릴 때부터 동양인의 생김새를 가졌다는 이유로 온갖 핍박을 받으며 성장해왔고 나이를 먹고 현재 시대에서는 전보다 덜하긴 하지만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백인들이 많았으니까요.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한국에 대해 알아보려고 노력도 했었지만 거짓된 자료들과 섞여 있는 인터넷 환경에서는 왜 한국인들의 무엇이 다르기에 회사에서 이런 극진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회사 일로 미국 샌안토니오에 있는 트리니티 대학에 가야 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현 대학과 저희 회사가 업무 파트너로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미국 경제학자가 인터뷰하는 모습을 우연치 않게 볼 수 있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던 저는 이 경제학자분의 입에서 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가던 길을 멈추고 인터뷰를 지켜보게 되었죠. 이날 인터뷰를 했던 사람은 미국의 경제학자인 제로드 클락시라는 분이셨는데 기업 경영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었던 인물이라고 하더군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제로드 클락시의 조언을 구하고 경영에 임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진행자는 클락시에게 당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기업 경영의 철학에 대해 많은 세계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현 시대를 넘어 다음 이 사회를 이끌어갈 민족성을 가진 국가는 어떤 국가가 있겠냐는 질문에 정말 뜬금없는 답변을 해서 주변을 놀라게 했었습니다. 이 질문에 너무 당연하게도 현재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미국이라는 답변이 나올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었지만 경제학자인 클락시의 입에서는 너무 생뚱맞게도 미국이 아닌 한국이 될 것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이 답변에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진행자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인지 또 한국이 어떤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해달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죠. 이내 클락시는 상기된 표정을 하면서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나라를 이끌어온 한국인들에 대해서 아주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라면 아마 그들의 대단함을 넘어 두려움을 갖게 될 정도라고 했는데요. 한국은 6.25 전쟁 이후에 당시 농업사회 중심으로 교육 수준은 엉망진창의 수준에 가까웠으며 이를 보던 세계인들도 과연 이 나라가 한 국가로서의 부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들 만큼 피폐했던 국가였다고 말했죠. 그러나 반세기 만에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농업사회에서 완벽하게 산업 중심의 사회로 탈바꿈했으며 빠르게 성장했다고 했습니다. 역사상 지난 시대와 다르게 많은 전 세계 국가들 역시도 발전을 거듭해 왔는데 우리 미국을 포함하여 영국, 독일, 프랑스와 같은 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도 발전에 발전을 거듭했다고 하더니 그러나 이런 세계 국가들이 이런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 필요 충분한 시간은 무려 한 세기가 넘어가야 했다며 10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한국은 단 40년 만에 이 모든 걸 해냈다며 역사적으로도 이런 나라는 없었다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증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 세계에서 탑에 꼽히는 한국의 기업들이라고 했는데요. 이 기업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난 40~50년 전에는 이 기업들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기업들이라 말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전쟁 이후 수십 년간 일본의 지배 아래 식민지화되었는데 당시 일본은 한국인들에 대한 기업 운영은 물론 교육마저도 허용하지 않고 제약당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단 하나도 없었지만 지금의 한국을 보면 전 세계 산업 부문에서도 수십 개에 이르는 품목에서 세계 인류 수준에 도달해 있고 실제로 어떤 분야에서는 세계 1위로 단연코 넘볼 수 없는 상위 레벨에 있다며 사회가 전반전으로 발전하는 시기에 한국은 유독 모든 국가를 통틀어 2배에 이르는 굉장히 믿기 힘든 속도로 성장하며 성과를 이뤄낸 것이 바로 지금 자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한국의 민족성으로부터 나온 거라며 한국을 극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민족성에 대해서 더 깊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의 특징은 극단적일 만큼 한 몸으로 움직인다는 것에 중점을 두었어요. 역사적으로 뼈아픈 시기를 겪었던 한국인들은 그들의 피에 끈끈한 민족애가 흐르고 있고 국가의 어려움이 닥쳐오면 한국인들은 빠지지 않고 국가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한 몸이 되어 움직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IMF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했죠. IMF를 겪는 국가들은 거의 도산하기에 이르고 나라가 급격하게 추락해버리고 말지만 한국은 한국인들이 모두 한마음이 되어 금모으기 운동을 시작해 결국 가장 빠른 시기 IMF의 위기를 극복해낸 나라이기도 하다면서 이런 게 가능할 수 있는 나라는 장담컨대 유일하게 한국만이 가능할 거라고 이야기했죠. 한국이라는 공동체는 개인마다 다양한 개성과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여타 국가와 다르지 않지만 문제가 발생하거나 의기투합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면 정말 특이하게도 강한 애착심과 뭉치려는 한국의 공동체 DNA가 흘러나오면서 하나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가 보기에 폐허 수준에 가까웠던 이 작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다시 일어나기 어려울 거라고 여겼지만 한국은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부자 나라로 손가락에 꼽히는 초강대국으로 성장해버렸으니 이걸 어떻게 사실 설명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한국은 정말 대단하면서도 두려울 정도로 무서운 나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앞으로 다음 세대에 전 세계를 이끌어갈 민족성을 가진 나라를 굳이 뽑아야 한다면 자신은 의심의 여지 없이 한국을 선택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일상적인 것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놀라움으로 다가온다고 했는데 세계적으로 저명한 미디어인 BBC에서조차도 한국의 유독 빠른 속도에 대해서 극찬한 바 있다고 했어요. 전쟁으로 피폐해진 국토를 다시 경제대국으로 일으켜 세우는데 한국의 빠른 속도와 습성은 한국에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모든 면에서 빠른 이 속도로 인해서 실제로 한국이 무려 매년마다 30-40%의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거듭해 왔다는 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이었죠. 일부에서는 이런 빠른 문화가 오히려 서투르고 완벽하지 못할 수 있기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다수의 경제 분석가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들도 있긴 했었지만 이들의 주장이 무색하게도 한국은 정말 극단적인 시간에 놀라울 정도의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완벽하게 해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가전기기와 유조선, 반도체 산업 부문에서 전 세계를 주름잡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로 완전하게 자리 잡았고 특히나 한국의 IT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우리 미국보다도 무려 4배 빠르고 아시아 강대국이라고 말하던 일본보다도 3배 이상 빠른 수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때 전 세계를 휘어잡았던 일본의 전자산업 기업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트렌드에서 뒤처지기 시작했고 한국은 전자산업 부문에서 일본을 압도하며 선두 자리를 꿰차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세계 전자산업 5대 생산국 순위에서 한국은 단연 정상에 위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 세계를 주름잡던 일본은 현재 순위에서 한참 밀리며 낙후되기 시작했는데 이걸 숫자로 비교했을 때 일본에서 대표되는 8개 전자산업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모두 합치더라도 한국의 삼성전자 한 개 기업의 영업이익에 20배가 차이가 날 정도라고 했죠.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일본도 엄청난 경제 대국이라고 말하는데 대표되는 8개 기업의 영업이익을 모두 합쳐도 한국의 하나의 기업 영업이익의 20분의 1밖에 안 된다니 정말 한국은 어떤 나라인 건지 대단하다 못해 이 모든 게 그냥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였죠. 클락 씨의 인터뷰 내용들을 보고 나니까 실제로 회사에서 한국인들의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회사에서 다른 아시아 국가 사람들은 그렇게 차별하면서 유독 한국인들에게만큼은 그러지 못하는지 저는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유일이라는 타이틀이 많은 국가가 또 있을까요? 한국은 식민지 경험을 했던 국가 중에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국가이며 타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했던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강대 국가로 발전한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한국만의 특별함 때문이었을까요? 회사에서 유독 한국인들에게 어쩌지 못했던 이유 말이죠. 실제로 한국인들은 조금 다른 면모를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트리니티 대학에서 클락 씨의 인터뷰 내용을 듣고 공감했던 것이 바로 민족성이었는데요. 회사에 있던 한국인들에게서 제가 가끔 눈에 띄게 와, 이건 정말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던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였죠. 강자에게는 엄청나게 강하고 약자에게는 지나칠 정도로 관대한 면모를 보이는 모습들이었죠.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왔던 직원들은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과 같은 강대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일단 자신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처럼 여겼고 아부떨기에 바빴지만 한국인분들은 달랐거든요. 그들과 마주해도 기죽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서 이익을 가져오곤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국가는 단 하나도 없는 것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이러한 특징은 정말 특별하다고 느낄 수 있었어요. 실제로 회사에서 한국인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특별한 발견이었죠.
한국인들은 동남아 국가 사람들이나 인도 등 아시아계의 사람들을 대할 때와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의 강대국 출신의 사람들을 대할 때의 태도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가끔 문화의 차이 때문에 아시아 출신 동료들이 한국인들에게 다소 무례한 행동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그런 행동들을 만났을 때 정말 아무렇지 않게 그저 호쾌하게 웃어 넘기며 늘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거든요. 하지만 강대국 출신의 동료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면 한국인들은 절대로 그냥 두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은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늘 자신감 있는 태도로 요목조목 명분을 내세우며 끝까지 항의했었고, 이런 한국인들을 잘못 건드렸다가 오히려 회사에서 징계를 받게 되는 유럽인들도 있을 정도였어요. 그렇다 보니 결국 회사의 주체국인 미국인들조차도 회사의 모든 우선순위와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었지만 한국인들만큼은 절대 쉽게 건들지 못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언어 습관도 정말 특별하고 신기하게 느껴졌었는데요. 사실 저는 한국 드라마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어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있었습니다. 쓸 줄 몰랐지만 들을 수는 있었죠. 회사의 로비에서 가끔 커피를 마시다 한국인들끼리 뭉쳐 대화하는 말들을 엿들었던 적이 있는데 정말 흥미로웠어요. 요즘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하는데 미국은 아직도 인종차별이 많은 것 같아. 근데 아까 우연히 어떤 일본인이 베트남 출신 꼼씨에게 뭐라고 하는 것 같던데 대체 왜 그런 거래? 몰라. 그 일본인 녀석 미국한테 엄청 아부떨고 동남아시아 분들에겐 엄청 시비 걸고 다니더라고. 혹시 어떤 대목에서 제가 한국인 분들의 대화에서 흥미로움을 찾았는지 느끼셨나요? 한국어를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약소국 출신의 사람들에게는 존칭을 사용하고 이들에게 차별을 하는 국가의 사람들은 그냥 막 불렀습니다. 보통 대부분 국가의 사람들은 한국인들과 반대되는 언어 습관을 가졌는데 한국인들의 이런 언어 습관은 정말 특별했죠. 사실 원래 인간이란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하게 하는 태도는 당연한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어떻게 된 게 약자에게는 관대하면서 강자에게는 강한 태도를 보일 수가 있는지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한국인들과 비교되었던 건 앞서 한국인들이 이야기했던 외형적으로 가장 비슷한 일본인 동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인간의 본능을 그대로 학습하고 있었어요. 전형적으로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했거든요. 일본인들은 동남아나 인도 출신 등 자신들보다 약소국 출신이라고 생각되면 곧바로 자신보다 아래라고 생각했고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서양인들이 모여 뭔가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어떻게든 그 대화에 끼어들어 보려고 애쓰며 아첨하는 모습을 종종 보였습니다. 서구권에 있는 강대국 출신의 동료들은 그런 일본인들을 무시하며 비아냥대기도 했지만 일본인들은 그런 대우를 받고도 늘 비굴한 태도를 유지했죠. 저는 이러한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보고 굉장한 흥미를 느꼈고 도대체 한국인들의 자신감의 근원이 무엇인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 다니면서도 한국에 대해서 공부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한국의 문화, 역사, 미래 등등 이건 그냥 단순한 저의 호기심에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정말 특별하게도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한국은 엄청나게 인상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샌안토니오 브리니티 대학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것이 느껴질 때마다 팔에 소름이 돋으며 머리가 쭈뼛 섰습니다. 한국은 역사가 짧은 미국과는 다르게 한국은 5,000년이라는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찬란한 역사를 지내왔던 나라였습니다. 한국은 지난 역사에서도 타국으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아왔었던 나라였고 당시에도 지금과 다르지 않게 작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 작은 영토와 작은 수의 국민들은 한국을 점령하기 위해 침범해왔던 정말 수십 배 큰 대국들의 도발에도 단 한 번도 쉽게 영토를 뺏기지 않았고 그런 대국들도 한반도만 갔다 하면 진땀을 흘리고 패배해야 했던 역사적인 기록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 기록들을 보면서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한국인들의 강한 정신력과 대범함은 오래된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온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아주 인상 깊었던 내용도 있었는데 일본이라는 국가가 한국을 지배했던 시기였습니다. 일본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면서 중국까지 완전히 지배했던 적이 있었죠. 그러나 일본의 침략에 이은 지배 아래 보인 두 국가의 행동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본의 침략 때문에 중국은 한국인들에 비해 1,000배나 넘는 사람들이 희생당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중국인들은 일본인들의 만행에 대해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저 공포에 떨며 숨기에 바빴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사실 중국을 겁쟁이라고 비난할 수만은 없었죠.
왜냐하면 일본이 여러 나라를 침략했던 제국주의 시대에는 다른 서양 국가들 또한 여러 식민지들을 만들었고 식민지 국가의 사람들을 착취하고 학대했는데 대부분의 지배를 받아야 했던 국가 사람들은 중국인들처럼 아무런 저항도 못한 채 당하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서도 한국인들만은 달랐습니다. 한국인들은 일본이 그들을 점령한 수십 년 동안 정말 끝도 없이 일본에게 저항한 민족이었거든요. 한국인들은 일본 군에 의해 뾰족한 날이 달린 도구들을 전부 뺏긴 상황에서도 농기구를 들고 일어나서 죽기 살기로 일본 침략자들에 맞서 싸웠고 식량을 강탈당해 굶주려야 했던 순간과 한글 사용 또한 금지되는 와중에서도 끝까지 군사훈련과 한글 교육을 게을리하지 않았었죠. 오히려 일본을 상대로 계속해서 게릴라전과 일본 주요 인사 암살 작전을 펼침으로써 일본을 끈질기게 괴롭혔다고 합니다. 이들은 내 나라와 가족들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 하나만으로 수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끝까지 침략자에 맞서 싸웠고 결국 일본은 식민지배 시절 한국의 국토를 침략했던 강자의 입장에 있으면서도 그런 한국인들로부터 수많은 희생과 패배를 맛봤어야만 했다고 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들은 그다지 이득이랄 것도 없는 수준의 성과를 거두고 한반도에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점령 초창기에 한국으로의 파견을 원하는 일본군들은 상당히 많았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군들은 한국인들의 끈질긴 저항과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에 겁을 먹고 한국에 파견되는 것을 꺼렸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모진 고문에도 절대로 기죽지 않는 한국인들을 보고 두려움에 떨며 날이 갈수록 한국의 게릴라전에 연전연패했다고 합니다. 한국과 중국의 이런 상반되는 역사를 보고 왜 중국인들이 한국의 문화를 뺏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앞서 말했듯 중국은 한국과 다르게 여느 피지배국들처럼 일본의 저항 한 번 제대로 못 해본 채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했거든요. 이건 그들에게 있어 엄청난 수치였던 것이죠. 시대가 현대화되어가고 지난 역사가 묻혀가고 있는 이 시점에 중국인들은 중화사상을 내세우며 뒤늦게 자신들의 위대함을 세계에 퍼뜨리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좀 도를 넘어서는 수준에 이르렀죠. 실제로 저희 회사 중국인 동료 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월드클래스로 있는 대한민국 손흥민 선수를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라고 우기기까지 했으니까요. 뭐 이해는 됩니다. 이런 한국의 모든 것들을 자신들이 갖고 싶을 만큼 대단한 업적들이었으니까요. 이렇듯 한국은 지배국가들이 이득을 취하지 못했던 전 세계 유일한 국가였죠. 세계 최고 규모의 국토를 가진 중국과 경제 대국이라던 일본이라는 국가 사이에서 한국은 끝까지 영토를 빼앗기지 않았고 자국의 문화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오히려 지배국가들을 상대로 늘 이득을 취해온 국가인 동시에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의 강대국을 마치 동네 아저씨 보듯 손쉽게 대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국가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그들의 역사가 보여준 바와 같이 상대가 누구더라도 늘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한국은 가난을 겪어본 적 또한 있기 때문에 빈곤의 감정을 이해하는 사람들이고 이러한 이들의 경험은 상대적으로 약소국 사람들을 관대하게 포용하는 자세를 갖게 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한국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왜 회사에서 한국인들에게 유독 어떠한 차별 행위도 하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고 저는 회사 휴가 시즌에 그런 한국이라는 나라를 경험해보고자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도 심장이 떨리더군요. 유구한 역사를 가진 한국이 정말 대단한 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그런 한국이라는 나라에 두 발을 딛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도착한 한국은 정말 믿기 힘든 정도의 엄청난 기술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제가 태어난 미국보다도 어쩌면 비슷한 수준이거나 어떤 부분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더 훌륭해 보이기도 했으니까요. 공항에서부터 제가 숙소에 가기까지 모든 순간마다 사람을 대하는 건 체계화된 사회적 시스템이었습니다.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닌 사람이 편리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었어요. 이를테면 낯선 사람이 한국의 어딘가에 있을 때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와 같은 시스템들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 미국만 하더라도 낯선 사람이 처음 와본 곳에 발을 딛게 되면 지도와 휴대폰 없이 그 어디도 찾아가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주 섬세한 안내 시스템들이 작동하고 있어서 처음 한국을 찾는 사람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죠. 제가 한국을 직접 경험하면서 느낀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바로 조화로움이었어요. 이건 제가 세계 많은 국가들을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수준에서 한국은 유일했던 모습이었는데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의 도심은 타 유럽 국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유럽의 도시는 푸르른 녹색 풍경을 마주하기가 어렵습니다. 간간히 길가에 심어놓은 잡초들과 나무 몇 그루가 종종 보이는 것이 다였지만 한국의 도시는 높은 산과 녹색의 자연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죠. 자연과 현대화된 아름다운 건물의 조화로운 모습은 정말 이색적이었고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심지어 길가에 당연히 있어야 하는 전선주와 전선들조차 지하로 매몰하여 지저분한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죠. 이런 조화로움은 눈으로 보이는 거대한 도시 풍경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바로 음식 문화에서도 이런 조화로움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유럽은 채소만 먹는 비건인들이 있을 정도로 육식과 채소가 서로 다르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음식은 육류와 채소를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독특한 음식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육류를 먹으면서도 항상 채소를 곁들여 함께 섭취하다 보니 누가 보더라도 건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죠. 물론 맛은 말할 것도 없이 훌륭하고 말이죠. 왜 해외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음식이 최고라고 말하곤 했었는지 한국에 도착하고 단 한 끼 식사로 이해해버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사실 이 밖에도 한국은 유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진귀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모두 말하기에는 아마 3박 4일이 걸려서야 모두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정말 독특했던 무인 점포 시스템, 너무 편리했던 대중교통 시스템, 음식 문화, 24시간 매장, 한국의 밤, 한국인들의 친절까지 그때 샌안토니오 트리니티 대학에서의 인터뷰에서 왜 저명한 미국의 경제학자가 다음 세대 세계를 이끌 민족성을 가진 나라는 단연코 한국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전 이제 그 말에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쉽게 생각해봐도 정말 말이 되지 않거든요. 한국의 국토는 타 유럽국들이나 강대국들에 비해 굉장히 작습니다. 인구도 5천만 명밖에 되지 않죠. 바로 옆 나라인 중국과 비교하면 20배도 작습니다. 심지어 일본과도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런데 세계에서 이 정도 수준의 강대국으로 평가받고 기술적 발전을 이룬 국가가 지금 영토의 딱 2배, 그리고 딱 2배의 인구를 가졌다면 정말 그 어느 국가도 한국을 쉽게 생각할 수 없었을 겁니다. 어찌 보면 지금 한국이 북한이라는 국가와 통일되지 않고 있음을 세계는 감사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한반도가 오로지 대한민국 주체라고 생각해보면 정말 압도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한국을 경험하고 다시 회사에 복귀하면서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모든 국가의 사람들은 한국의 위기 극복 능력과 위기를 대하는 대처 방식, 그 사람들의 관심사와 그 사람들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분명 눈여겨봐야 하고 이들의 움직임이 곧 다음 세대를 맞이할 핵심이 되는 열쇠일 수 있다는 생각 말입니다. 한국에게, 한국인들에게 완전히 매료되어 버리고만 저는 요즘 회사에서 한국인 분들을 만나면 괜히 겁부터 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한국인들의 따뜻한 미소에 완전 녹아버리고 말죠. 그래서 말인데 혹시 말입니다. 한국 남자분들은 어떤 여성들을 좋아하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한국인 남자를 연인으로 만나보고 싶은데 우리 회사에 있는 한국인 분들은 저를 동료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혹시 알려주신다면 제가 한국인 남자를 만나는데 아주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이라는 위대하고 멋진 나라를 만날 수 있었음에 감사했고 그런 한국을 통해 큰 가르침을 얻을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공부를 통해 제가 나아갈 미래를 더욱더 밝고 가치 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 초석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을 듣고 나니까 괜히 반성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한국이 정말 세계에서 가장 유일한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였던 멋진 나라였구나 생각되면서 한국인이라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네요. 사연 보내주신 엘리자베스 로페즈 씨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드리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더 재밌고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